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보는 탐험, 인류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라시아 대륙을 탐험하면서 그 가능성을 꾸준히 찾고 있는 세계탐험문화연구소 김영국 소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탐험가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어린 시절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집안 내력을 갖고 있어요. 저희 큰어머니가 그 1인 창무국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그 공욱진이라는 분이에요. 네, 유명하신 분이죠. 예.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큰어머니 남편인 저희 큰아버지입니다. 네. 저희 큰아버지는 그 지속적으로 한 정치인과 인연을 맺고 그분을 후원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번의 국회의원과 국회 부의장까지 되셨어요. 근데 반대로 저희 집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네. 큰아버지는 이제 10대 중반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시겠다고 걸어서 만주 벌판을 지나서 중국 상해까지 갈 정도로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 강인함으로 인해서 타인의 삶은 세워주었지만 자기 자신은 무너졌죠. 그런 한편에 이제 저에게는 또 아버지가 있죠. 네. 저희 아버지는 또 한편 대학까지 나왔었어요. 또 그러면서 씨름 선수를 할 정도의 체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큰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큰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어요. 주로 이제 예전에는 그 야당 정치인을 후원하게 되면 연좌제라는 게 있어서 네, 그랬죠.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 꿈이 실현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다 강하신 분들이라 이 사이에 계셨던 큰어머니는 밖으로 나가서 그 기운을 푸셨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분 사이에 끼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작은 도시에 한 중심부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네. 선거철에는 그 선거 캠프가 됐는데 나중에는 집이 이렇게 쇠락해 가면서 그 과수원에 있는 과일을 따서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저희가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무너졌어요. 그런 네.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예. 그래도 과수원을 갖고 있을 정도면 부유한 집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아버지는 어떤 부를 자기 때 네. 축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로 그 정치인을 후원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들이 차츰차츰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큰아버지의 가수원이었기 때문에 예. 예, 소장님께는 그렇게 뭐 많은 혜택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이 아까 강인하다고 하셨는데 네. 자기 스스로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아버지 선택으로 인해서 연좌제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꿈을 펼치기 힘들었고 이 사이 갈등 속에서 하나씩 이렇게 무너져 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릴 때 지금처럼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하셨습니까? 예, 제가 살았던 환경 자체가 학교 수업이 끝나면 그냥 산으로 뭐 들로 그다음에 시냇가로 나가는 게 일상이었고 굳이 이걸 여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수영하다가 추우면 물 밖으로 나와서 자갈에 누워서 푸른 하늘 쳐다보고 하얀 구름 쳐다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그 큰아버지의 삶, 이게 예. 이제 탐험가, 여행가로서의 삶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10대 시절에 이제 독립운동 하신다고 그 만주 벌판을 걸어서 횡단했는데 그 만주 벌판이 그렇게 추웠나 봐요. 네. 아주 술을 드시면 하도 반복적으로 이 만주 벌판 얘기를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만주하면 저한테 너무 익숙한 곳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큰아버지의 그 삶, 그 외에도 이제 혹시 탐험가로서 삶을 걷게 되는 다른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1987년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운이 좋게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1987학번입니다. 저희 때는 이제 아시겠지만 뭐 60이라는 민주항쟁이 있었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 손으로 이렇게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얻었는데 그 해에 있던 87년 해에 있던 12월의 대선에서 결과는 실패했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저도 왜냐면 학교 공부보다는 시위 현장에 더 많이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 손을 봤더니 자취하고 있었는데 손을 떨고 있더군요. 뭐 분노여서는 아니고요. 근데 자취하다 보니까 뭐 술 많이 먹고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토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떨리는 손 보니까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고생하시는. 그리고 바로 자원해서 이제 군 입대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죠. 군부 독재나 이런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쫄병이 돼서 무릎 꿇고 침상 닦고 있는데 귀 속으로 텔레비전 소리가 하나 들어오더군요. 네. 그게 이제 1989년이었고 해외여행 자유라 소식이었습니다. 그 해외여행 자유라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87년을 통해서 내 손으로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열매를 얻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을 통해서 이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는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그때 나이가 이제 열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 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 침상 닦으면서 제대하면 한번 여행을 통해서 나가 어떻게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네. 계기입니다. 그러면 군을 이제 제대하시고 예. 본격적으로 이제 여행가 또 탐험가로서의 삶을 살게 되셨는데 특별히 그 탐험가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탐험가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네. 저는 이제 안톤 체홉과의 만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톤 체홉이라고 하면 이제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잖아요. 네. 안톤 체홉이라는 작가가 1890년입니다. 그때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여행을 하게 돼요. 근데 시베리아를 횡단하는데 모스크바에서 우랄 산맥의 왼쪽에 우파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랄 산맥의 오른편 우파로부터 시베리아를 가로질러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한 8,000km 정도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톤 체홉의 여행이 이루어졌던 1890년으로부터 1년 뒤 1891년부터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25년에 걸쳐서요. 근데 이제 안톤 체홉이 기차와 우편 배달마차, 그러니까 시베리아 쪽은 기차가 없었기 때문에 우편 배달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의 여행을 이제 제가 봐요. 보면서 참 멋있다고 생각한 게 안톤 체홉이 그 시베리아를 횡단하게 된 계기가 모스크바로부터 목적지가 사할린 섬이었는데 1만 킬로 떨어졌습니다. 사할린 섬이. 근데 그 사할린 섬으로부터 어떤 내용이 들어왔냐면 그 시베리아는 그 당시 때 유영지였습니다. 사할린은 더 멀리 있으니까 역시 유영지였죠. 그 유영지에 있는 수영자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간다는 소문이었어요. 그 말을 안톤 체홉이 1만 킬로 떨어진 모스크바에서 듣고 그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이건 사람은 미워할 수 없지 않냐? 쟤는 미워할 수 있어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알려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하게 돼요. 그런데 당시 시베리아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춥고 참 힘들고 거친 그런 곳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뭐 시베리아에 이런 말이 있죠. 겨울에는 영하 40도, 그 다음에 겨울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여름은 네. 영상 30도입니다. 대신에 여름에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얼어붙었던 강들이 시베리아엔 강들이 많아요. 그 강물이 녹으면서 시베리아엔 저지대 또 습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가 자주 나고 저지대 습지를 형성을 합니다. 물들이 흘러서 습지에는 벌레들이 많죠. 시베리아 모기 아주 무섭습니다. 그 여름에는 엄청난 벌레들, 겨울은 혹독한 추위가 있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곳을 안톤 체홉이 그 당시 때 30살의 나이로 횡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 30살의 그이는 이미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었죠. 성공했다라는 건 안정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안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불편과 낯설음에 대해서 감당을 하고 시베리아 횡단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의 여행기를 보고 우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탐험가의 길을 걷게 됐단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탐험가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아직도. 예. 네. 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외국에서는 탐험가라는 직업이 별도로 있는지요? 쉽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사회가 뭐 콜럼부스나 이런 사람들의 네. 개척이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 자체가 탐험하고 익숙하죠. 그리고 탐험으로 인한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영향력만큼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탐험가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김영국 소장께서는 탐험가의 삶을 사시면서 예. 내가 좀 닮고 싶다. 네. 저런 탐험가가 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많아요. 네. 많은데 이제 한 사람만 말해야 되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사람도 좋아하고 네. 아문센이라는 사람도 좋아해요. 그다음에 우에무라 나오미라는 일본 사람인데 아시아 탐험가도 있어요. 그런 사람 좋아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난센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노르웨이 탐험가로 알려졌고 인류 최초로 그린란드를 횡단한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그린란드를 횡단해서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가 이제 그린란드를 횡단한 이후에 북극해를 계속 탐험을 해왔어요. 요즘에 북상로가 뜨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주로 굴 루트인데 북극해는 이제 겨울에는 바다가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배가 항해하면 그 얼음 조각들에 둘러싸여 갖고 이렇게 갇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갇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난센이 특별히 자기가 그 북극에서 쌓인 경험과 시간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프라모라고 합니다. 네. 그 프라모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후배가 아문센이에요.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밟았죠. 그 후배가 찾아옵니다. 선배님, 저 이 배 좀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자기 차는 안 빌려준다고 하죠. 배 어마어마한 비싸죠. 현재도 비싼데 그 당시 때는 더 비쌌죠. 특히 탐험용이라 더 비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센은 아문센이 그 배를 가지고 북극점을 개척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래 써라고 내줍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배를 이용해서 아문센이 남극점으로 가서 인류 최초로 스코과의 경쟁에서 남극점을 받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저는 현재 제가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를 중심으로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자료를 구축하는 탐험가로 저를 소개하고 있고 알려지고 있고 이동 수단은 지속적으로 모터사이클을 사용해 왔어요. 제가 구축된 자료와 모터바이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난센이 풀어줬죠. 네. 난센이 롤모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이 여행하는 거하고 또 탐험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경계 밖으로 나간다는 점에서는 네. 여행과 탐험이 맞죠. 경계 밖이라는 건 우리가 현실에 안주할 수 있고 익숙하고 안정된 곳을 의미하죠. 이제 탐험가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탐험가는 일단 위험성이 좀 따라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서 살펴보거나 조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험에는 이 말을 분석해 보면 탐험에는 반드시 목적성이 따릅니다. 근데 여행은 목적 없는 여행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탐험과 여행의 차이를 목적성의 유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궁금한 게 탐험가로서의 이제 삶을 사시면서 첫 여행지, 첫 탐험했던 곳 어느 곳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입니다. 현재는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 하죠. 네. 우리가 지구 저편에 있는 정보들이 실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시대죠. 뭐 일본 갔다 와가지고 무슨 탐험이냐라고 하면 웃기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989년 처음 해외여행 자율화가 됐고 저는 90년에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91년에 여행을 했는데 그 당시 때는 아날로그 시대였고 제 주변에서 해외를 나갔다 온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제 고민이 여행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돌아오지?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가까운 일본을 선택하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뭐 돌아오는 방법 없으면 헤엄을 쳐서라도 오지 그 정도의 청년의 패기는 있었습니다. 본의 예. 아니게 일본이 됐네요. 그러면 일본의 어느 지역을 가셨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부산에서 이제 뭐 학생이라 돈이 없으니까 배를 네. 타고 시모노세키로 해서 후쿠오카 뭐 히로시마까지 갔다 왔습니다. 거기 네. 노수 가다시피 했습니다.
예, 일본을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일본 갔다 온 다음에는 어디를 가셨습니까? 일본 갔다 온 다음에는 바로 오자마자 인도로 갔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인도를 선택한 건 아날로그 시대여서 제가 발을 딛고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 인도였어요. 뭐 주위에 누가 뭐 여행 갔다 온 사람도 없고 인도 가서 요즘은 뭐 종교, 철학, 음악, 미술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두는데 그때 제가 인도 가는 비행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저한테 인도의 의미는 아까 학연, 지연, 혈연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를 객관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인도에 갔던 시기를 저만의 성인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럼 인도 여행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인도에서는 한 3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네, 그럼 그곳에 사신 거네요? 살다시피 했죠. 예, 주로 어느 곳을 탐험하셨어요? 3년 정도니까 뭐 인도, 네팔, 티벳 정도까지 다 갔다 왔는데 중요한 건 걷다시피 해서 갔습니다. 네, 걸어서 다니셨어요? 거의 걷다시피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학생이니까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그리고 네. 또 가장 이게 20대 초반이라 열정 그게 뭐 이렇게 편안함, 정해진 곳을 다닌다는 용서가 안 됐죠. 제 네. 그 열정이 그랬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3년 동안 인도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네. 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인도에서 도착하자마자 현재는 뭄바이라고 불리는데 그때는 봄베이였어요. 네. 봄베이로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제가 학생 시절 보내면서 신라 석굴암이 인상이 깊었어요. 수학여행의 단골 메뉴였죠. 그곳에 가면 토암산 중턱에 있고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이 집대성되어 있다라고 온갖 칭찬을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도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인도에 도착했더니 뭄바이는 그 도시 자체가 신라 석굴암 같은 곳이더군요. 그 인도도 역사가 깊잖아요. 그리고 덥잖아요. 도시 전체가 유적인데 이발사가 길거리에서 이발을 하다가 덥다고 망치로 제 눈에는 유적인데 그걸 막 깨부수더라고요. 그 성벽이 두터운데 그 안에다 그늘을 만든다고. 그래서 내 것이 최고라는 우물 안에서 빠져나오는 계기가 돼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네팔을 넘어갈 때 국경이죠. 우리한테 국경의 개념은 아시겠지만 저는 또 군대를 갔다 와서 철책선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또 넘어가게 되면 국가보안법에 걸리게 됩니다. 아주 엄격하고 어려운 곳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인도하고 네팔 사이에는 대나무 하나로 걸쳐져 있더군요. 그래서 웃겼어요. 우리는 총 맞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그곳을 넘어가는데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남북 분단된 현실에서 살면서 육체적으로 남북 분단에 의해서 오는 어려움들은 없잖아요.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근데 그 국경을 넘어가서 국경을 넘는 건 나와 다름과의 만남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더라고요. 국경을 넘는다는 행위가.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인도 여행을 하시면서 본인이 느꼈던 점, 또 그 이후에 좀 달라진 점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인도 여행을 하면서 달라진 점을 일단 제 전공 공부를 포기를 했고요. 달라진 점은 또 인도, 네팔, 티벳을 다니면서 다녔던 곳들을 점으로 찍어서 연결을 해보니까 그야말로 아무 책에도 없는 저만의 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최초로 뭔가를 만족감을 느꼈어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도 보는 작업을 했어요. 제가 다녔던 곳들을 점으로 찍어서 길을 만들고 그곳으로부터 왜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육로로 한국까지 오는 길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러시아와 중국, 이제 저의 평생의 현재의 숙제이자 탐험의 대상인 유라시아 지역과 만남인데 이제 그 다녀온 이후로 제가 전공을 내려놓고 여행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타인의 시선을 따라가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달라진 점입니다. 예, 대학 시절부터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셨고 또 탐험을 많이 하셨는데 대학 졸업 직후에 이제 시베리아 횡단도 도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을 결심하게 된 계기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네. 말씀한 것처럼 이제 안톤 체홉과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네. 저는 안톤 체홉과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졸업을 한 6개월 정도 앞두고 있었어요. 안톤 체홉을 보면서 지식인의 이상적인 상을 봤어요, 저한테. 물론 한국에도 그런 훌륭하신 제 스승들도 많이 계시지만
근데 저한테 이제 안톤 체홉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제가 96년에 모터사이클을 이동수단으로 해서 시베리아를 횡단하는데 당시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해체돼 있었습니다. 해체된 지 4년째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양분화된 이데올로기 시대였죠. 그래서 그러던 중에 소비에트가 해체가 됐고, 해체가 됐다는 건 망한 거예요. 전쟁에서 진 거죠.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 부작용과 혼란을 자국민들은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집이 불난 것은 또 옆집에서는 반가워한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소련의 몰락은 서방 세계와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장이자 자원의 보고로서 기회 땅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창고에 물건들이 많이 쌓였고 팔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고민이었죠. 물건이 많은데 소비에트는 물건이 없어서 무너진 나라고. 그래서 그 기회 땅에 대해서 안톤 체홉이 주었던 저한테 동기부여죠. 진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그 여행기를 보면서 했는데 저한테는 소련, 그 소련이 현재 태평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 우리한테 가깝게 느껴졌잖아요. 소련은 우리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 소련이 저한테 가슴으로 쑥 돌아오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장이자 지하자원의 보고로서 20세기 마지막 서부 개척지라고 알려져 있는 소련 땅에 내 젊음을 한번 바쳐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베리아를 횡단하게 됩니다. 네. 김영국 하게 되면 예. 세계 최초로 모터사이클로 시베리아를 횡단한 사나이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왜 모터사이클을 횡단 수단으로 사용하셨는지. 또 모터사이클 신나잖아요. 예. 20대니까. 그런데 아까 안톤 체홉을 싣고 달렸던 이동 수단이 대부분이 8,000km 정도가 10,000km 중에서 우편 배달마차예요. 네. 러시아의 우편 배달마차는 세피르 말이 끌어서 트로이카라고 부릅니다. 이름도 멋있네요. 그 현대판 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현대판 말이 저는 모토바이크라고 선택을 했고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근데 그 강력하게 원하면 보이지 않는 힘이 같이 해준다고 하죠. 어느 날 그 같이 해주는 힘이 모토바이크와 이제 인연을 맺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를 횡단을 계획을 할 때 이제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법대 교수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네. 그걸 저는 이제 청년은 청년다운 꿈을 가지고 그 청년의 꿈에 함께 해주는 사회라고 표현을 해요. 현재 이제 제 책을 쓰고 있는 중인데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 은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게 제가 너무 행복한 청년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하고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은 아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저에게 킹군 이번엔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번엔 시베리아를 배낭여행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음 여행지는 어디야?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제 속으로는 아니 교수님 이제 제가 4학년 2학기라서 교수님하고 볼 일도 없는데 물어보고 막 맨날 가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좀 서운해서 시베리아를 횡단하려고 그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다른 데 그냥 물어보고 그냥 지나쳐 갔는데 수업 끝나고 연구실로 한번 와보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갔고 그분이 한번 자기 생각을 기획안으로 만들어 보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기획안을 만들어서 예. 그 교수님하고 여행 일정을 상의를 하셨군요. 그분하고 만든 건 아니었어요. 이제 제가 네. 좋아하는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아까 학과 공부보다는 시위 현장이나 밖으로 돌아다니는 여행, 공부를 선택해서 뭐 기획안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그 정도 무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기획안이라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지금도 그분은 그래서 너 대학교 나왔단 말 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하시는데 어쨌든 그분 다른 교수님이 반복적으로 이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서 육하 원칙이야 하시더라고요. 네. 반복하는 작업을 걸쳐서 나중에 기획안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고 이때의 공부가 현재 기획안을 만드는데 아주 큰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좀 궁금합니다. 기획서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간단하죠. 이게 육하 원칙이니까 언제 어떻게 해서 가겠다는데 좀 특별했던 거는 제목이에요. 네. 그 기획안이 뭐 대학생이 만들어냈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기획안이 국내의 대기업 부사장님실까지 올라갔어요. 제목은 청년의 꿈은 커야 된다고 대륙 원정 기획안이라고 썼습니다. 네. 그게 허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임원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예,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 그러면 예. 탐험가로서의 이 김영국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예, 그분이 이제 길을 터주셨고 그 이외에도 이제 모터바이크를 만들어내고 시베리아 횡단하는 경비를 만드는데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 네. 광주에 있는 시민단체나 언론 그다음에 선배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같이 해주셨죠. 네, 그러면 그분과 지금까지 인연 뭐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자주 인사는 못 드려요. 근데 그분 퇴직하시고 주 로마 교향청 뭐 대사님 되셨더라고요. 네. 그 이외의 분들한테나 그분한테는 항상 이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시베리아 횡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횡단 여정 예.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제가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건 1996년이에요. 예. 3월 초죠. 그해 2월 달에 이제 보통 졸업식이 있으니까 졸업하고 나서 바로 시베리아로 날아갔어요. 모터바이크는 이미 시베리아에 도착해 있었고요. 그래서 3월 초에 출발을 해서 그해 10월 중순, 한 8개월 가까이 걸렸죠. 10월 중순에 모스크바에 도착을 합니다. 혼자서 횡단을 했고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여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목숨을 건 도전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터바이크를 이동 수단으로 해서 단독으로 시베리아를 횡단한 행위는 제가 최초의 기록으로 돼 있어요. 최초여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에트가 무너진 지 4년째 되는 해요. 한 나라가 무너진 건 마치 전쟁에서 진 것과 같기 때문에 엄청난 실업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로 인해서 가정 해체, 약물 중독, 사건 사고 온갖 부작용들이 다 따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비에트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관료주의입니다. 네. 관료주의의 핵심은 이제 서류 문화죠. 그 사회에서 저에게 전례가 없다. 모토바이크를 가지고 소련을 횡단해? 소련은 이미 해체가 됐지만 자본주의가 됐지만 사고방식은 소련적인 사고방식이어서 이 자본주의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모터바이크를 세관에서 빼는데 특별소비세 적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토바이크 가격이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넘는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러시아 말을 몰랐죠. 세 단어 정도 알고 갔으니까 그걸 매일 세관을 출근하다시피 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또 길이 없는 구간이 많았어요. 그 당시 때는. 이게 지금 북한도 그렇죠. 이동의 자유가 좀 제한돼 있잖아요. 허가나 통행증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소련에서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소련에서는 그 대중들의 그 통제를 위해서 기차를 주요 대중 수단으로 선택을 했고 도로는 군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주 열악한 시설이었어요. 근데 아날로그 시대 때라 길에 대한 정보를 현지인한테 얻어야 되는데 러시아 말도 부족했지만 러시아 사람들도 이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타운 구간에 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상태인지 정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알지 못하고 간다는 두려움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한 나라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총 갖고 다녔고 제가 모토바이크를 찾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서는 무장 군인을 대동해서 그에게 월급을 주고 호텔을 숙소를 제공하면서 가라. 근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제의를 했어요. 무조건 100% 죽는다고. 또 러시아의 경찰하면 그 당시 악명이 높죠. 현재도 높아요. 네, 그렇죠. 러시아 경찰 사회주의 공권력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키워놨어요. 근데 러시아 경찰을 이렇게 약간 웃기는 말로 데페스라고 그래요. 다이체 무니에 빠잘루스타 스토 달러르 100달러 내세요. 러시아 경찰을 만나면 무조건 100달러 뺏기고 온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러시아 경찰도 힘은 있지만 월급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이런 많은 장애물들을 겪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서 인도에서는 3년 머물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러시아에서는 얼마나 머무르셨습니까?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하는데 아까 8개월 가까이 걸렸어요. 네. 8개월 가까이 걸렸고 모스크바에 이제 10월 중순 정도에 들어가요. 모스크바의 10월 중순은 나무들이 이렇게 낙엽이 지고 늦가을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어 있고 유럽 쪽이니까 분위기도 좋죠. 근데 첫 소식 들은 거는
1996년 10월 중순에 제가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들었던 첫 소식은 블라디보스톡의 총영사의 피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예, 저는 뭐 국가가 보호해주는 입장도 아니었는데 그분은 어차피 그분을 뭐 욕하는 건 아니고 국가가 보호해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걸로 이제 저의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시베리아 횡단에 이어서 또 유라시아 대륙도 횡단을 했습니다. 예.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시베리아 횡단을 끝내고 2014년에 26,000km네요. 예. 굉장히 먼 거리를 횡단을 해서 이제 육로 왕복 예, 갔다가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성공했습니다. 유라시아가 먼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거 쉽게 하면 네. 그냥 아시아와 유럽을 네. 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디서 출발했고 예. 어디로 다시 돌아오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2014년에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 건 시베리아의 확장이에요. 그 계기는 2010년에 러시아 연방도로, 러시아를 횡단하는 도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1만 킬로 도로가 완성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2014년에는 한국과 러시아가 무비자 협정이 발효돼서 양국을 오가는데 비자가 필요 없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하 자원이 부족하죠. 그다음에 원자재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수출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물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유럽으로 가는데 현재까지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백길이 주입니다. 물론 비행기길이 있지만 비행기는 아주 고부가 가치 있는 것만 가고 비용도 비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편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권들이 바뀌거나 할 때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얘기를 해왔어요. 91년으로부터 현재까지 지금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성공단까지 올라갔고 제자리의 상태입니다. 안타깝죠. 우린 대륙으로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도 소비에트가 무너진 건 기후 땅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자본과 터키를 앞세운 미국 자본, 그다음에 중국 자본들이 유라시아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고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라시아가 인구 45억의 거대 시장이자 지구 자원의 보고로서 알려졌죠. 그 유라시아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바로 우리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이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횡단도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의 끝, 저는 이제 암스테르담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2014년에 유라시아 대장정을 하게 된 이유는 배나 기차, 비행기에 대해서 유라시아 대륙 횡단도로를 통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류나 인적 차원들이 이동했을 때 어떤 이동 경쟁력이 있나를 자료화하려고 갔습니다. 네, 그러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시베리아 거쳐서 암스테르담까지 갔다가 다시 그 길을 돌아오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육로로 다시 오면서 모스크바에서 이제 모스크바에는 겨울을 맞았고 모스크바에서 모토바이크를 시베리아 횡단 기차에다 싣고 블라디보스톡까지 이동하면서 다시 시베리아 횡단 기차를 타고 여행이 아니라 모토바이크는 동산입니다. 네, 배낭하고는 다르게요. 그래서 동산을 가지고 이동했을 때 어떤 절차와 비용들 과정들이 있는지도 그걸 역시 직접 조사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해보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올해 5월에 이제 네 번째 유라시아 횡단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네 번째 유라시아 횡단에서는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의 사업들도 함께 진행하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러시아 횡단 도로를 중심으로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으로서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구축을 해요. 네, 이 행위를 위해서 1996년과 2014년, 2017년, 2019년 네 번에 걸쳐서 대륙과 만남을 가졌고 25년 동안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그 유라시아 대륙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동구청과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동구청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았고 내용은 블라디보스톡부터 바이카로스까지 4,000km입니다. 그 4,000km에 이르는 문화 자원에 대해서 자료 구축하는 거를 뭐 숙제로 받아서 잘 수행하셨죠? 예, 열심히 노력을 예. 했습니다. 예, 이제 3개월간 그렇게 여행을 하셨는데
혹시 이제 그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뭐 재미있는 일, 에피소드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이게 이제 기본이 2만 킬로가 넘고 네. 3개월이 목표였는데 시간이 더 걸려서 140일 한 5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한반도 크기만큼의 엄청난 그 불이 났어요, 시베리아에. 그다음에 홍수 피해로 인해서 시베리아에 있는 한 도시 자체가 폐쇄가 돼 버렸어요. 이런 거에 대한 바탕이 저는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봐요. 현재 시베리아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옵니다. 그 벌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산불에 의해서 숲이 어마어마하게 불태워지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가장 그 기억 남는 건 러시아 엄마예요. 네. 젊은 30대 젊은 여성인데 이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저한테 왔어요. 저는 뭐 숙소에서 자고 일어나서 모토바이크에 짐을 묶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대륙을 횡단하는 건 흙먼지 투성이에요. 매일매일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너 집시냐 할 정도로 모습이 아주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어머니는 저한테 아이의 손을 잡고 와서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여행자냐고. 그래서 저의 내용에 대해서 듣고 나서 자기 아이와 사진을 하나 찍어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저는 현재 러시아가 11개의 시차를 가지고 있고 180개 이상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땅을 가지게 된 게 불과 몇 년이 안 됐어요. 러시아는 우랄 산맥 왼쪽에 있는 조그마한 공국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큰 땅을 가지게 됐을까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저에게 왔던 그 어머니 속에 러시아 땅이 커지게 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예로 들면 알래스카나 베링 해협이라고 현재 알려졌죠. 이제 북서항로라고 해서 베링 해협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그 북해 항로인데 그 베링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덴마크 사람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베링이 기획안을 만들어서 한번 현재 베링이라고 불러지는 곳과 알래스카를 자기가 개척해보겠다 했을 때 러시아 정부에서 받아들여졌죠. 우리는 서로 다름에 대해서 현재 원수처럼 서로 형제가 아니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강대국들을 보면 첫 번째로 길부터 만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인재들이 올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요. 저는 바로 이 러시아 아이를 손을 잡고 온 엄마를 통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다 놈들은 뭐 거지처럼 보거나 뭐 집시처럼 보는데 그 엄마는 저를 이렇게 네. 인정해 준 거죠. 예.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축복의 메시지 우다치라고 그래요. 행운을 빈다. 예. 매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96년에 시작해서 이제 올해까지 4번에 걸쳐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실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너무 속도가 빨라요. 네. 그래서 한번 훑어보고 그냥 다 안다. 네, 거칠이나 그렇게 실적. 하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유라시아 대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개 이상의 시차와 180개 이상의 민족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에요. 우리가 서울을 17살 때 한 번 올라갔다 해서 서울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진짜 힘은, 변화나 힘을 만들 수 있는 건 단순 반복 지속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유라시아 대륙이 저의 평생의 숙제가 되고 여기서 아마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면서 예.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 목적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남북 분단의 환경에 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이제 고립된 섬 안에 갇혀져 있고 고립된 섬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제한된 선택의 범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구는 많고 선택의 범위는 좁다라는 의미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대륙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라시아 대륙이 우리의 숨구멍이라고 봐요. 아까 유라시아 대륙은 인구 45억의 거대 시장이자 지구 자원의 보고로서 지구촌이 거기를 주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곳이 우리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우리한테 기회 땅인 거죠. 이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에 대해서 자료를 구축하고 이 바탕에 구축된 자료가 많은 젊은이들이 조기 퇴직자, 청년 실업, 고령화 사회나 뭐 이런 분들이 대륙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네.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지금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책을 또 내신다고 하니까 한번 저도 기대를 갖고 보겠습니다.
탐험가로서 이제 세계 여러 곳을 다니셨는데 그동안에 다녔던 곳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 있다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요즘에는 2,800만 명 여행자 시대라 네. 뭐 여행지로 얘기하긴 근데 저는 제 자신과의 만남을 가장 중요시 봐요. 이게 제 자신과 뭐를 봤냐면 저는 가장 기초입니다. 우리는 우랄 알타이 계통 북방 유전자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 성격이나 제 취향을 봤을 때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유라시아에서 우랄 알타이예요. 네. 이게 말로 우랄 알타이라 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고 지구의 중심이라고 봐요. 지리적인 위치가. 그래서 알타이 산맥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아주 많고 그 알타이 산맥을 따라서 몽골,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그 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저는 앞으로 문화세상이라고 하죠. 엄청난 얘기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행하시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또 어려운 일도 당하셨을 텐데 기억에 나는 곳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뭐 결국은 뭐 많이 있었죠. 네. 있지만 가장 최근의 얘기죠. 이게 그 유라시아 대륙이 얼마나 큰지 그냥 달려도 끝이 없어요. 그 의미는 이제 자기 자신의 한계와의 만남을 의미하거든요. 사람이 한계를 만나게 되면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 겸손의 의미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뭐 모토바이크를 누가 넘어뜨렸어요. 크게. 그 오토바이는 그 독일에서 고장나면 부품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러시아와 그 무비자 기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일단 모토바이크가 고장나면 체류 기간에 따라서 체류 기간도 좁혀져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사고 나는 거는 뭐 오토바이 사고가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한 번 사고 나보면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날아가면 생명을 잃을 정도니까요. 네. 엄청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저는 제가 믿는 신과의 동행 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제 여행과 탐험을 다니시는데 다니시면서 경비는 어떻게 지금 충당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탐험가라는 직업은 공식적으로 직업군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뉴욕에 있어요.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이라고 세계 최대 탐험 단체입니다. 1904년에 만들어졌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정예원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아문센,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했던 닐 암스트롱, 뭐 피어리,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던 힐러리 경, 대서양을 비행기로 건넜던 찰스 린드버그, 뭐 이런 사람들이 정예원이었던 곳인데 거기서 저를 이제 최초의 시베리아 횡단, 그다음에 러시아 횡단 도로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대해서 자료를 반복적으로 구축하는 행위가 인정받아서 그 정예원으로 되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뭐 탐험가란 직업이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시선으로부터 소외를 의미하죠. 마치 뭐 광야의 환경, 고독과 불안인데 뭐 한숨 쉬고 있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이제 쌀 장사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한 행위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지출만 있지. 그래서 제가 쌀 장사했던 것과 그다음에 또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까 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 네. 때문에 또 고생을 하셔서 아까 과수원에서 과일 따서 파셨던 걸로 좀 못 해놓은 걸로 저한테 최대 스폰서가 되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 은사님들이나 뭐 주위에 있는 시민단체 광주 정신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조금씩 또 도움도 받고 그랬습니다. 네. 길게는 몇 달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장기간 여행을 하시는데 가끔씩 그 집이 생각나거나 그릴 때는 없으셨는지요? 있죠. 네. 제 사람인데.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아직 뭐 제가 가족이 없으니까 가족을 네. 못 꾸려서 이제 어머니 보고 싶죠. 가족이 보고 싶죠. 네. 2014년이 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어요. 이게 제가 우리가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작가 있잖아요. 네. 안드레센인가요? 근데 키에르 케고르라는 또 사람이 그 어린 동화를 썼더라고요. 기력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시베리아 횡단했다는 제 의의가 있었는데 그 의마저도 2014년에는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날지 못하는 기러기가 됐다. 유라시아 얘기를 해왔건만 사람들을 하나도 안 쳐다보고 이제 나도 내 사무실 비용 낼 돈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서 제가 47세였나요?
그때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외 횡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막 그 텐트 치고 자는 게 뼈마디가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륙을 횡단해서 가는데 그때가 스웨덴 스톡홀름이었어요. 스톡홀름에서 노르웨이 오슬로 쪽으로, 오슬로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모, 아문센이나 난센이 북극해 탐험했었던 그 배가 박물관이 되었어요. 그걸 이제 보려고 가던 중이었는데 그때가 추석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가면 트럭 주차장들이 많아요. 네. 거기다 텐트 치고 자는데 무척 춥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어 있더라고요. 근데 추석 때에 다가와서 달 보니까 그때가 많이 기억나요. 네. 가족 생각나고. 예, 연구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세계 탐험문화연구소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어떤 연구소인지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예,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굳이 이제 제가 엔실크로드 대장정이란 걸 2000년에도 해요. 그 대장정을 위해서 그냥 혼자서 하면 되지만 여러 명이 할 때는 몸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단체가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현대적으로 의미 부여된 지구의 길들을 찾아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서 만나는 지구의 과제들이죠. 환경 문제, 빈곤, 질병 이런 것들을 이슈하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촉구하는 행위를 한다. 시민단체의 구하고 비슷하죠. 네. 요즘에 이제 탐험을 3세대 탐험이라고 그래요. 뭐 내셔널 이런 거 보면 컨텐츠들이 지구의 환경 문제, 빈곤, 질병, 뭐 그린피스 행위 봐도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이런 행위 위해서 몸체를 만든 것입니다. 네. 정말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예, 24년 동안 탐험가 인생을 걸어오셨는데 이제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도 탐험가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탐험가를 많이 꿈꾸었으면 좋겠는데 좀 네. 일반적으로 하면 저는 이제 결국은 자기 시선이에요. 우리가 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에 공무원도 하고 싶어 하고 물론 좋은 꿈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어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겠죠. 이제 저는 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기 길을 걸을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은 넓고 정말로 존재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자기 길을 걸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젊다는 자체로 특권이거든요. 이게 어떤 학교 보니까 캐치플레이가 네. 나는 배워서 남 준다라는 캐치플레이 있더라고요. 그 젊음 자체가 꼭 자기만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눔 이런 마음 씀씀이까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정말 그 도전적인 여러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예, 앞으로도 정말 유라시아 대륙 탐험 제대로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일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 김영국 탐험가를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